우리 시대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역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대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를 두 분과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8일이죠. 3월 8일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 공개 변론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이슈입니다. 바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인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헌법소원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헌법소원이 어떻게 발단이 된 것인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인천 중구청 등 지자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하고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자 이에 대해서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던 그 법적인 근거는 아무래도 유통산업발전법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네. 자,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가 어떤 점에서 위헌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 대형마트 쪽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형마트 측은 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유통 질서를 그 인위적인 그 경쟁 제한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네. 취지고요. 그리고 또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이 처음에 시행될 당시에 재래시장이나 또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떤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이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가요? 네,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게, 그러니까 그 영업 시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대형마트에 입점돼 있는 상인들의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그 중소 유통업자들 측면에서도 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들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중소유통업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그런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는 측면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대형마트와 지자체들의 어떤 양쪽의 어떤 주장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이 이제 우선 얼핏 보기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도 국가에 있는 것이고, 또한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사이에 그 과다한 경쟁을 좀 줄이고 나아가서 이제 건전한 상거래 질서,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또 이루어야 되는 것도 또 국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 다 이제 법률가니까 이번 헌법소원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은 유통산업발전법 해당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합헌일 가능성이 높겠는지
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대형마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헌법 제119조 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도 국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합헌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데 예. 어찌 보면은 위헌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예. 지금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권이 실제로 좀 보장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재래시장에 어떤 매출액이 증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한번 볼 때 사실 그 목적은 정당하겠으나 그 수단이 적정한지 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쩌면 이거는 사실은 수단이 적정하지 않다 또는 침해의 최소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만 우리 전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에서 중소기업도 육성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호영 변호사님은 지급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 건에 있어서는 아마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선거권 연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은 법률상 만 19세가 되어야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촛불 집회 이후에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2017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주제인 선거권 연령, 과연 19세가 적당한지 또는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들은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매우 똑똑하다라는 이런 입장이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선거권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두 분은 모두 현행 이제 19세가 아닌 18세로 그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는데 아마 두 분 다 찬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을 맡은 저는 혹시 이제 반대 측에 계시는 입장 그리고 이제 19세로만 예컨대 이제 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대변하면서 질문을 계속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선거권 연령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 연령, 지금 현재 19세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평등권 위반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거법이 1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연령이. 그렇다면 이 선거 연령 19세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것인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그 21세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1960년도에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20세로 낮춰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만 19세라는 기준은 2005년 6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 이러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05년도부터 19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2005년 당시에 이 선거권 연령이 19세,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는데 이때
낮아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 민법상 성년 연령은 20세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 성년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개정안 자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제 조숙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령을 법률상 연령을 논할 때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우리 통상 이제 민법에는 법률 행위를 이제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지금 성년이 아니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그래서 이제 19세 이상을 우리가 지금 성년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사실은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시청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법소원을 지금 청구한 청구인들은 선거 연령 19세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우리 이 변호사님.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권리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요. 그다음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또 운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생기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또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결국은 만 18세 정도만 되면 사회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또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처벌되는 연령도 18세는 다들 처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18세로 좀 연령을 낮춰도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장이 사실은 우리 19세,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또는 법적인 논쟁이 지금 이번에 처음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과거에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 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에도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계류 중에 있고요. 과거 만 20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때도 1997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4번에 걸쳐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만 19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2013년, 2014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모두 다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예. 자,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6번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전부 다 선거 연령과 관련해서는 합헌이다. 19세 또는 20세가 법률에 규정된 그대로가 합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주된 이유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선거권 연령에 대한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 상황이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독자적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성숙성 자체는 만 19세 또는 20세가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너무 어린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들어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제 법률가로서 우리 두 분의 의견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렇게 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이 선거권 연령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넓게 보기 때문에 그 입법 형성의 어떤 재량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을 하였고요. 특별히 입법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합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선거권 연령 하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선거권 연령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섣불리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합헌 자체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저도 같은 논지에서 사실 선거권 연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입법, 사법, 이제 행정에서는 사법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책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된다. 이제 이른바 그 사법 자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선거권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지만 헌법재판소가 만 19세냐 18세냐를 놓고 그 뭐 위헌 결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예,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두 분은 다 이제 지금 현재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는 두 분 다 찬성하시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거 연령과 관련된 부분은 입법자의 재량 사항이고 또한 정책 판단의 문제다라는 데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합헌으로 들었던 주된 논거인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정도 성숙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선거 연령에 대해서 합헌을 내리면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의 독자성 그리고 성숙성이 이르지 않았다. 19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만 18세의 경우 아직 무언가 좀 불완전한 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 18세 이하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뭐 어떤 경우들을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고등학생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같은 시대의 3.1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세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승만의 독재를 막은 4.19 혁명은 대학생들의 소극적인 그런 항거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전두환 독재에 반발한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역시 많은 고등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독재 정권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이죠.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도 상당 부분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과연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에 유관순 열사가 16세였다는 게 굉장히 우리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일이고 또한 이제 4.19의 어떤 촉매제가 되었던 이주일 학생도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고요. 그것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어떤 역사 또는 식민지 상황이거나 또는 이제 독재 권위주의 시대이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만 18세 정도 되는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반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판단, 그 정치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사실에 대한 판단이든 현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든 간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존에 습득했나 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뭐 태블릿 PC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훨씬 그 정보화에 대해서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뭐 18세 나아가 16세도 저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두발 자유라나 종교의 자유 이런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정치의 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전제가 된다.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쩌면 기성세도 더 잘 된다. 그런 취지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또 학교에서 처하는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다. 뭐 저기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독자적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고 또 문제 실제로 부딪히고 할 때 그때 본인이 이제 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배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부모들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충분히 그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연령을 낮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부모님의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유영 변호사님. 일단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 생각해보면 결국 청소년기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청소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중학교 이후에 저희 아버님과 정치적인 견해가 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부모의 어떤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에 본인의 선거권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 이걸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청소년은 별로 없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그게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종속이 되든 아니면 반대로 네. 반대 입장으로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부모에 대한 그런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뭐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뭐 종속되든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나가든 이런 논리라는 거는 사실 만 18세뿐만 아니라 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만 19세로 선거권을 낮출 때도 똑같이 주장됐던 부분인데 사실 만 19세들이 이제 선거권을 얻은 이후에 선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선거권도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의 소신 있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은 이제 18세의 이런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모로부터 반대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20대, 30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선거 연령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쟁점은 만약 선거권 연령을 낮추게 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18세라고 한다면은 물론 대학생이나 또는 뭐 직장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고3입니다. 고3이거나 또는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뭐 흔히 고3이 있는 집에서는 순도 제대로 모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선거권을 만약 부여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제 우리 교육을 진짜 중요시해야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 현장에서 또 혼란이 없을 것인지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말씀 나눴듯이 선거 연령 19세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합헌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주요 논거로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거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를 하면 네. 교육 현장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성세대의 우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교육 현장은 좀 시끄러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행 이 교육 방식이 이제 근대화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천편일률적인 노동자들을 찍어내는 그런 교육에 최적화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과연 맞느냐 하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교육 현장이 좀 시끄러워져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 사회가 민주적으로 좀 발전하려면 결국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좀 많이 했을 때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선거권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청소년 때부터 우리 정치에 투표를 하려면 뭐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 현장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합리적인 민주 시민이 되는 그러한 교육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시끄러워진다는 건데 네. 오히려 시끄러워야 된다. 네, 더 시끄러워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예, 전 변호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만 17세의 교육 과정이 종료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18세의 경우 고3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권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해진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권 하한을 반대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는 이게 좀 시끄러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교육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과정에서 또는 질풍노도기도 하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때 굉장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데 공부를 등한시해 가지고 실제로 또 어떤 민주 시민을 가져야 될 또 다른 어떤 자질을 갖추는데 또 이게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공부를 등한시할 수 있는 우려가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모라면 뭐 아직 자식은 없지만 부모라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 공부라는 것이 그 대학에 가기 위한 그 공부만 공부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정치 우리 사회를 결국은 우리 사회의 룰과 어떤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러한 정치에 학생들이 보다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은 공부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진이시고 만약 그렇다면 또 부모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실제로 대학을 가는 것,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교육도 계속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한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런 뭐 정치나 뭐 선거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상정하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딴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좀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한 이제 우리 두 분은 다 이게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그 찬반 논란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이 46%가 나왔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48.1%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거나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방금 그 리얼미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 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데 그 찬성과 반대가 결국 2.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뭐 어느 특정 이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은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좀 오차 범위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하다. 그 정도로 보시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현재 선거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요? 일단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률들이 실제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의 경우에는 성인들이 입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그 입법 과정에 뭐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겪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 그리고 뭐 대학 등록금 문제, 예. 나아가 청년 일자리 등 이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도 자기 문제는 또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반영을 시키고 싶다, 막 그런 정도의 취지에서 지금 선거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어떤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공약 같은 거 뭐가 있는 것인지 이 변호사님께서 혹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지금 움직임이 있고, 뭐 헌법 소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뭐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 실제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그 바른미래당 등을 보면 그 청소년 관련 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 유권자를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도 그 청소년의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잡아보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말에 그 고교 무상 교육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교 무상 교육. 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등록금 관련 토론회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이러한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 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정당에서도 이제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부모죠. 부모의 마음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성세대인 부모죠. 자식을 그 18세 언저리에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공부할 시기에 이걸 지금 선거권 낮추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문제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권을 낮추는 것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 학제와 더불어서 본다면 고3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의견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어떤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지,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우리 전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입법 과정에서는 여러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집단에 유리한 그런 입법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그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 학업에 약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할 사항은 되겠지만 뭐 선거법 개정에 그런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부모들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뭐 끼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아까 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보니까 그 선거 연령을 낮추는데 그 오히려 30대와 40대는 그 찬성을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60.7%가 찬성을 했고 40대의 경우에는 58.9%가 찬성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부모들도 좀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데 대해서 꼭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 또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어떤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학교에서 교사입니다. 교사. 특히 이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학교에 가면 이제 정교조 우리 교사들이 계시는데, 정교조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색안경을 끼우는, 사회에 대한 색안경을 끼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 여쭤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교조라는 어떻게 보면 특정의 좀 정치적인 성향을 띤 교사들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의 그런 정치적인 관점이 학생들에게 그 전달되는 과정은 또한 그 교육의 일환으로 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어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성향이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교원의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감수성이나 그런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예. 그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좀 영향을 받을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교조 그 교원 수를 보면 전국 교원이 4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 정도 한 6만 명 정도가 정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정교조의 그런 정치적인 선동이나 성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독자적 판단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주장을 주장과 같은 논지의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뭐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의 습득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그런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떨까요? 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대립, 정치적인 이해 대립의 어떤 그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목도 깊고 굉장히 아주 투쟁의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일반 사회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제 학교로까지 지금 고등학교로까지 끌고 들어가서 지금은 학업을 해야 될 시기에 학생들에까지 이제 이런 정치적 이해 대립 어떤 구도를 이제 형성해서 실제로 이렇게 두 집단을 갈라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뭐 나아가서 이제 어쩔 때는 학생과 이제 우리 선생님과 교사와의 어떤 정치를 두고 한 논쟁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결국 갈라놓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가 있을 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토론을 해야지만 어떤 게 또 옳고 그른지 그런 걸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런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거권을 미리 부여를 하는 게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우리 지금 정치 현장이 둘이 아니라 지금 거의 넷으로 나눠져 있죠. 넷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래서 예. 계속 쪼개지는 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하다. 예. 네,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직시하게 하는 것도 또 좋은 교육이 아닐까?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해외 선진국이나 또는 해외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 연령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지금 불리어지는 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그 만 18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혹시 이제 지금 만 18세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구인데 그죠? 네. 혹시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또 선거권 부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쿠바가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만 16세에 선거권을 16세. 부여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북한은 그 선거권을 몇 살에 부여하는지 혹시 앵커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선거 연령이 만 17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어쨌든 선거권이 우리보다 더 폭넓게 보장돼 있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만 19세인데 이보다 더 많은, 더 높은 나이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바레인이나 카메룬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만 20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부여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만 21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잡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제가 기사를 이제 봤었는데 이럴 때 조금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통상 이제 18세가 서구 선진국들은 18세로 규정되고 하다 보니까 OECD 국가들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논거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OECD가 과연 이제 모든 기준의 어떤 모든 답안이냐, 그것이 바로 정답이냐 하는 의문이 사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OECD 가입국의 어떤 기준이 곧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도에 출범을 하였는데요. 네. 회원국은 현재는 총 35개이고요. 그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얘기하는 뭐 대부분 선진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6년에 가입을 했는데 처음 가입할 때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입국 대부분이 선진국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기준으로 좀 활용이 된 듯 하고요. 다만 그런 뭐 개개 국가의 그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뭐 정답으로 사실 볼 수는 없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선거권에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 UN 가입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이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은 만 18세 이하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이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OECD 가입국의 기준이 되는 이제 이러한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제 OECD 국가들이 통계 작성을 잘합니다. 통계.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도의 어떤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비교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교법을 통한 어떤 이제 이러한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할 때 이제 그런 논거가 되는 것들이 통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통계가 이제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나 이런 데는 통계 자체가 잘 작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OECD나 이런 곳들은 통계가 작성이 잘 되고 통계 자체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OECD의 어떤 사례를 연구하기도 편하고 또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가입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OECD 국가들의 법과 제도를 좀 우리 사회에 투영하는 데 있어서 좀 활발한 논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다시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선거권이 실제로 하향 조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뭐 긍정적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거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도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라는 이런 우려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때묻지 않는 그런 백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뭐 학연이나 지연, 뭐 아니면 정치적 그런 편견에 특별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침 없이 기성세대보다 충분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참신하고 개혁적인 그런 자가 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정치적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선동에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서 어떤 학생의 본분은 사실 학업인데 학업에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정치에 좀 많이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18세 정도면 충분히 본인들의 그런 소신도 있고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그 효과라고 하면 그 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대화 토론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육 효과도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좀 특정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편향된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정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좀 선거권 연령은 하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면서 하향 조정되면서 학교 교육 고등학교에도 실제로 더 정치적인 어떤 토론이라든지 어떤 대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 어떤 민주 시민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교육은 충분히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학습 또는 학업에 대한 어떤 또 소홀함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한 현재 우리 이제 정치 문화 또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는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도 양쪽으로 갈리는 또는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해를 서로 하지 못하고 또는 반목이 더 심해져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우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거권 연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호영 변호사님께서 선거 연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거권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그 청소년들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해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그 우리의 인구 구성을 보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이제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의 어떤 인구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의 어떤 목소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 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일환이 바로 선거권 연령을 하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전 변호사님은? 네. 저는 선거권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으로서, 나아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어리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참여의 장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참여를 더욱더 장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국가가 선거권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가지는 것이다. 원래 가지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리한 분석 플러스 그다음에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못하면 도저히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이 망각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독일의 정치가인 테오도르 호이스는 망각은 은총인 동시에 위험이라고 얘기했고, 영국 출신 미국 인류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이며 당신은 지우개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으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왜 망각을 얘기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느 시대였든 잊고 싶을 만한 씁쓸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이야기들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반대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국정농단 사건과 재판,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미투운동, 동계올림픽 컬링 열풍 등등 우리 사회에 희노애락이 섞여있는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 그 중에는 우리가 잊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내리에서 점차 흐려지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각 속에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망각하는 것이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겠지만 최소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 그리고 언론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사 그 누구의 말처럼 당장 우리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법과 제도를 통해 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